야, 파란 눈과 갈색 눈. 파란 눈이 이뻐요? 갈색 눈이 이뻐요? 다음 비춰줘 보세요. 자, 정보와 신호 해석과 선택입니다. 이제 돈을 버셨으니까 두뇌 소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는 어떤 지루함을 달래는 데서 두뇌 소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안 풀리고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창의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또는 집에서 뭔가 연구를 하다가 또는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등산을 가든가 수영을 하든가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느닷없이 생각이 나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사회과학에서 노벨상이 있는 학문은 경제학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노벨 정치학상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없어요. 노벨 경제학상만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노벨상이 있어요. 노벨상은 학문인 것에만 줍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명확하게 돼 있어요. 다른 정치학은요, 학문으로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학문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부시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부시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부시가 침공한다 그랬다가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면 또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명확한 과학으로 성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경제학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이냐? 여러 가지 경제학에 대한 정의가 복잡하게 있는데 딱 한마디로 뭐냐면 선택에 관한 학문입니다. 선택. 우리의 선택 행위라는 것이 전부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선택하냐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런 강의를 하고 애터미 와석이 앉아서 듣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강의 내용을 전달받는 게 아니고 어떤 신호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하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말하면서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얼굴 표정을 보면 이놈이 거짓말하는지 정말로 얘기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얼굴 모습 보면 사기꾼 냄새가 펄펄 흐르는 놈이 있어요. 이게 신호란 말이 시그널이에요. 그 시그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설명회, 애터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 설명회 갔을 때 우리 회사는 형편없는 회사니까 오지 마세요. 우리는 주로 사기로 먹고 삽니다. 그런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금방 무슨 벼락부자가 될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라는 게 말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면 진실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사기치는 건지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하는 수 없어요. 그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신호, 난 세상에 신호등이 이렇게 생긴 신호등은 내 처음 봤어요. 중국 충칭시에 이런 게 있다는데 요 밑에 외국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중국인들은 저걸 구분하느냐 이게 지금 어디로 가라는지. 그런데 신호를 안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신호라는 건요, 우리 교통신호등 있죠? 거기에 빨간불, 초록색 불, 노란불, 그리고 화살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간불을 켜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멈춰라. 파란불을 켜면, 초록불을 켜면 가라. 화살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 노란불은 주의해라. 경계.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 어떤 고집센 사람이 나는 못 믿어. 빨간불 너나 지켜라 이 자식아. 나는 못 믿어. 간다. 파란불 나는 못 믿어. 서 있을 거야. 신호를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그게 선택이거든요. 행동에 옮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신호를 보냈는데 또 어떤 신호를 캐치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반드시 사고가 나요. 자, 젖소와 독사. 그러니까 같은 정보라도, 애터미에서 전하는 같은 정보라도 어떤 사람은 영감을 받고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무덤덤하거나 또는 다단계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나,
그 선택, 의사결정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여기에 우리 속담에 똑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젖이 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 또는 모든 물건의 측면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선택해서 행동에 옮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들면 그건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주부가 들면은 요리 도구가 되고 조각가가 들면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혀라도 맨날 욕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은 그 혀는 나쁜 것이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면은 그 혀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혀 자체가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물건이라도 주는 대상에 따라서 뇌물이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돈을 벌 수 있는 세 가지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만 알면은 돈을 법니다. 저쪽에 일본 분들처럼 돌다리를 깨버리지 말고 그냥 두드려 보고 이게 돌다리구나 라고 생각되면 바로 건너가라 그 말이에요. 바로. 군사전략에서, 군사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아무리 우수한 결정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전장 주도권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바로 공격해야 비록 준비가 우리가 덜 될더라도 승기, 전장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이걸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든다면은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결심한 것을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 그게 72대 1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같이 한다. 이게 네트워크는, 휴먼 네트워크, 이게 인간 그물망이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 다 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게 이 애터미 사업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비극은 내 행복이 아니라 내 비극이 됩니다. 같이 한다. 세 번째, 성공할 때까지 한다. 성공할 때까지 하세요.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 성공할 때까지 하려면요, 깡다구가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물러 터져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밀어붙여. 즉시 시작해서 같이 하고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걸 지키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자, 제인 엘리어트 실험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인사 중에 한 분이고, 미국의 이 민주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를 철폐하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인 엘리어트 선생님인데, 자, 이 세 아가씨가 있는데 파란 눈 아가씨, 여기 갈색 눈 아가씨인데 어떤 아가씨들이 머리가 좋게 보입니까? 저쪽에서는 다 미련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뒤에 분에서. 왜냐하면 미인이 지성을 겸비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에 총발을 죽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날인 미국 국경일이죠. 미국의 아주 인종차별 철폐에 크게 공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제인 엘리어트가 아이오와주의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날 킹 목사가 교실에 들어가니까 꼬마가 물어봐요. 그 킹이란 자가 왜 총 맞아 죽었습니까? 1960년대는요, 흑인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동양인도 거의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이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제인 엘리어트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이 어린이들에게 인종차별의 큰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란 눈, 갈색 눈 실험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자기가 3학년 담임 선생이니까 파란 눈을 가진 학생하고 갈색 눈을 가진 학생하고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미국 애들을 보면 파란 눈이 있고 또 갈색 눈이 있고 그래요. 그래놓고 뭘 하겠냐면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파란 눈을 가진 사람보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좋다. 다시 말하면 파란 눈은 유전적으로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갈색 눈을 가진 꼬마들에게 파란 눈을 가진 꼬마들한테 계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줘라. 그래가지고 칼라 이 헝겊으로 계목걸이를 전부 걸어줬어요. 이놈들은 열등한 놈들이다. 그래놓고 영리한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을 앞에 앉히고 열등한 파란 눈을 가진 학생들은 뒤에 앉히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이 먼저 먹고 더 마음대로 갖다 먹도록 하고 저놈들은 나중에 먹게 하고, 휴식 시간도 갈색 눈을 가진 꼬마들한테 더 많이 주고 이놈들은 조금만 주고, 밖에서 물을 먹는데 영리한 갈색 눈을 가진 꼬마들한테는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먹도록 하고, 파란 눈을 가진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병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컵으로 반드시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에게 너희들 저놈들은 열등한 놈이니까 친구로 사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놈들이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엉터리 과학적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멜라닌 색소가 IQ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래서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은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머리가 매우 좋다. 너희들은 안 그렇다. 그래 형 꼬마들이 이제 과학적 근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망 상태가 됩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산수 시험하고 읽기 시험을 봤는데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하게 높아요. 여기는 형편없어 성적이. 그런 다음 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 날 뭐라고 또 했냐면은 내가 착각을 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파란 눈을 가진 학생이 더 영리하다는 걸 내가 깜빡 잊고 바꿔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계목걸이를 여기다 걸어줘라. 여기다 걸어줘라. 동시에 또 아까 했던 차별을 그대로 했어요. 이놈들은 뒤로 가라고 앞으로 앉히고, 점심시간에 이놈들은 계속 갖다 먹게 하고 이놈들은 못 먹게 하고, 새 장난감과 공이 나오면 파란 눈 학생들 주고 너희들 나중에 다 갖고 놀면 놀아 그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산수 시험과 읽기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이쪽이 훨씬 좋아. 여기는 확 떨어져 성적이. 요건 제인 엘리어트 여사는요 무슨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초등학교 선생인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게 아주 역사적인 실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인간을 구분해서 너는 열등한 놈, 너는 못한 놈, 너는 바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진짜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방송에 나가면서 이제 미국에 아주 두 파로 갈라가지고 난리 법석이 일어납니다.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네가 뭔데 우리 백인 어린이들에게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냐 말이야. 그 다음에 이쪽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계속 용기를 주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그럼 국민학교 꼬마 말고 다른 성인이나 청소년 그 다음에 어른들은 어떠냐 실험했더니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너는 바보, 너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너는 머리가 나쁜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놈이 진짜 바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해 놓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니 카슨 많이 아시죠? 대표적인 MBC의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자니 카슨 쇼에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출연을 하면서 미국 전국으로 이제 뻗치고 영화화되고 영국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최고의 쇼였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부처가 이제 이렇게 이게 오프라 윈프리 쇼에 한 번 출연한다는 게요. 보통 인물은 거의 출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인 엘리어트 여사는 여기 5번을 출연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실험들이 이미 피그말리온 효과라든가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걸 증명해 준 거예요. 이 제인 엘리어트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게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피그말리온 효과거든요. 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나타나서 이걸 실험을 했는데 다 맞아. 인위적으로 갈라놓으면 그대로 그렇게 되더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자신을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되더라.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형편없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에 번쩍 오고 아니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거부가 있죠. 기업을 40개 거느리고 있는. 그냥 많이 노숙자였어. 노숙자였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렌트를 못 내가지고 길거리에 쫓겨나가지고 노숙자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 자빠져 자고 있는데 그냥 벤츠가 씩 지나간 거야. 기분 나쁘게.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놈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길거리에서 깡통 들고 걸식이나 하고 말이야. 이 뭐냐 말이야. 내가 벤츠를 타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단 1년 만에 백만장자가 돼. 27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최종 결론적으로 한 말이 attitude is everything 그랬단 말이에요. attitude everything. 마음가짐. attitude는 태도죠.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전부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폴 마이어가 무슨 그 뒤에 뭐 학교를 다녔다거나 무슨 어디서 뭐 융자를 받았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벤츠를 타겠다. 그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7에 백만장자가 되면서 기네스북에 등재하게 됩니다. 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이 사이프러스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어요. 조각가가 있는데 이 젊은 조각가가 아가씨들을 싫어해. 왜냐하면 아가씨들이 아프로디테를 홀뜯었다가 창녀로 살다가 바위가 되어버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화입니다. 신화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각가인데 자기가 대리석으로 아가씨 조각을 해놨는데 아주 지가 봐도 이뻐. 저 아가씨가 저 조각상이 내 마누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진 보세요. 고민하고 있죠. 더 하트 디자이어. 저 조각상이 내 마누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더 하트 리프렌스. 계속 아이고 정말 내 마누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가 나타나서 이 조각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면서 조각상이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장미가 놓여 있는데요. 항상 이 그림에 장미가 놓여 있으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왔다 갔다는 증거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비너스가 장미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그말리온의 사랑을 열렬히 키스를 받아줍니다. 조각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런 예술 작품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갈라테아라는 여인이고 무지무지 이쁜 여인이죠. 이게 전부 갈라테아하고 피그말리온, 갈라테아, 피그말리온. 자, 그러니까 이 신화는 뭘 의미하냐면 간절하게 원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 요건 그 뒤에 학자들과 성경 말씀에는 더 많이 나와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고 창조주께서 내가 세상의 법칙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두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단지 하버드 학자들이 증명한 것뿐이라고요. 지금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는 게.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좀비란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부두교라는 이 정령신앙, 저기 IT,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부 뉴올리언스에 있는 신앙인데요. 거기에 사제,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영혼을 빼버린 인간을 좀비라고 부릅니다. 영혼을 빼버린 인간이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시체야. 살아있는 시체. 이 좀비는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아무 자기 의지가 없어. 아무 생각도 없고 영혼을 빼버리니까. 그 좀비는 마술사의 노예거든요. 마술사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사기 다단계 판에 가서 지금 폐가망신한 사람들이 전부 좀비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자율이 4%도 안 되는데 1년에 150%씩 이자를 준다는 그 기업이 그게 사기지. 그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좀비가 아니고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비가 되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여기 지금 일본 리더들이 와 계시는데 일본 경제를 좀비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엄청난 잠재력과 파운데이션을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경제를 좀비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제 금융 전문가들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거시 경제 정책을 하는데 그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이고 또 하나는 금융 정책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민 경제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 정책의 이 수단이 되는 게 또 뭐냐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오르고 내리고, 만약에 시중에 투자가 안 된다 그러면 이자율을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높여야 되겠어요? 떨어뜨려줘요. 떨어뜨려주면은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게 돼 있어요. 은행이 예금해 봤자 뭐 이자가 뭐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 은행에 잘 예금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가 늘고, 투자하는 기업은 이자가 싸니까 빌려서 투자하면 되죠. 그리고 시중에 인플레가 된다든가 또는 경기가 과열되면 이자율을 높여서 저축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억제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금융정책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이자율은요 2003년에 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움직여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의 경제는요 이자율이 완전히 무력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자율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을 사정없이 찍어 가지고 막 내버려. 이걸 양적 완화, 퀀티테이티브 이징, 미국도 그렇게 했죠. 이자율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자율이 0%인데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돈 맡긴 놈은 돈 내고 맡겨라. 그게 뭐야 그게? 그러면 자기 집에 놔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은행에 돈 맡기려면 이자를 내고 맡겨라.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자가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방법은 돈을 양적 완화, 돈을 사정없이 시중에 풀어내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일본이 문제인데 이게 국민소득을 Y라 그러면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요. 이것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결정됩니다. 이건 C는 소비예요. 소비. 자, 소비가 많으면요 경기가 호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정부에서 발표할 때 소비자 소비가 증가했다 떨어졌다 이걸 계속 발표하는 게, 우리가 한 달에 번 것 중에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80%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70 내지 80%를 소비하거든요. 소비,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 기업의 투자예요. 우리가 생산한 걸 투자하면 거기서 또 소비가 일어나죠. 고용이 창출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걸 민간 지출이라고 그러고 정부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G는 정부 지출이에요. 민간이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 그럼 누가 해야 돼? 정부가 해야 돼. 정부가 돈을 찍어서 사정없이 투자를 한다. 이게 정부 지출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X는 수출이고 이건 수입이에요. 수입. 그러니까 수출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해외 사람들이 써주는 겁니다. 수입은 해외에서 만든 걸 우리가 써주니까 돈은 해외로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까지 경제가 버틴 게 이게 항상 플러스였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해외 사람들이 일본 물건을 많이 써주지 않는다. 저 가지고 경제를 버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를 늘려야 되고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소비가 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정없이 버려서 사정없이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국가 경제 면에서는. 아무튼 정조대왕 아시죠? 정조대왕의 아버지가 사도세자고 그 아버지가 영조대왕입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이 세손 시절에 계속 자객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즉 사도세자를 모함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당파, 이쪽에서 계속 정조를 세손 시절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손자가 왕이 됐다가는 자기 아버지를 모함해서 죽게 한 자기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거든.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정조를 보호해 준 사람이 홍구경이라는 사람이에요. 홍구경.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정조가 죽지 않고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구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세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홍구경의 그 세력을 뒤엎고 권력을 등에 업고 묘직이라는 놈이, 통상 그 밑에 놈들이 행포를 부리죠. 묘직이라는 놈이 행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아녀자를 겁탈하든가 뭐 물건을 뺏거나. 고구려님이 저 자식을 패 죽이고 싶은데 저 자식이 죽도록 매를 쳤다고 하면 홍구경이 가만히 안 있겠거든. 가만히 안 있겠어요. 잘못한 자기 목이 달아나. 그래서 이 자식을 곤장을 한 대 쳐가지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게. 한 대만, 곤장 한 대 치는 것은 그거 형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쳐도 괜찮잖아요. 한 대 쳐서 죽어버리면, 아이 경국대전 법에 따라서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다고 하면 홍구경인들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고구려에 방을 붙였어요. 이 자식을 곤장 한 대로 죽일 수 있는 놈 나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장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엉덩이 한 대 쳐가지고 죽을 놈은 없거든 세상에. 아무도 안 났어. 아무도 안 났어. 그런데 어느 날 키도 짝딱 닮아간 꼽추가 나서가지고 내가 한 대 쳐서 죽이겠다 이거야. 원님이 보기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야. 아니 장사도 못 죽인 걸 꼽추가 죽이겠다고 이 나선단 말이야. 그러나 달리 나서는 놈이 없으니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형틀에다가 이렇게 메고 엉덩이를 까고 꼽추는 곤장을 들고 사또께서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러면 포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우 칠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꼽추는 이걸 매우 칠합시다 때 딱 치려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야. 매우 칠합시다 하면 딱 치려다가 그만두고 딱 치려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 거꾸로 매달은 놈이 지금 어떻겠어요 지금. 매는 지금 안 친 거예요 지금. 이놈은 지금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칠합시다 그러면 딱 치려다가 그만두고. 우리는 중학교 때 체육선생한테 맞아보기 시작해서 계속 맞았는데, 근데 거기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힘을 주면 딱 이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좀 덜 아프잖아요. 근데 이놈도 어떻게 하겠어요? 매우 칠합시다 그러면 엉덩이 힘을 줬겠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이놈 힘을 주겠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빼고 있을 때 느닷없이 쳐버리니까 죽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쇼크사야. 그렇죠? 마음을 딱 풀어져 있는데 느닷없이 쳐버리니까 밤에 저녁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정신 빼고 있으면 누가 느닷없이 쳐버리면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지금. 좀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요. 좀비가 되면 안 돼요. 아덴만의 여명작전 소말리아, 이것도 그런 방법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작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해적선이 앞에 가니까 쫓아가서 공격하는 척해. 그러니까 해적들이 어떻습니까? 기관총을 들고 이제 경계를 해. 그러다가 또 뒤로 물러가. 계속 그래서 쫓아가서 공격하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가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중에 그 엉덩이 맞은 그 곤장 맞은 놈처럼 새끼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하고 가서 기관총 들고 있으면 또 저질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완전히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새끼들 맨날 저러고 있구만. 그러고 있을 때 정광석 확찬 쳐버린 거예요. 정신이 해이해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선은 전원 구출했죠. 그 선장만 총탄을 맞았고 결국 다 치료해서 퇴원을 했죠. 그러니까 좀비처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 누군가가 정광석화처럼 1년에 이자 150% 준단다? 그러면 그리고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폐가 망신한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공부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몸 공부, 머리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마음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두 개가 다 되지를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추사 김정희 선생 아시죠? 김정희 선생의 글씨를 보고 있으면 어떤 힘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김정희 선생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처음부터 글씨를 그렇게 잘 썼을까? 추사 선생이 써놓은 글에 보면은 나는 벼루 10개에 구멍을 냈고, 여러분 돌로 생긴 벼루 10개가 구멍이 나도록 먹을 갈아서 글씨를 썼다는 게 그냥 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천자루를 몽당 붓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추사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투입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통상 의사나 판사 다 10년 걸려요. 그렇죠? 교수 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맨날 자빠져 놀면서 성공한다? 그건 창조법칙에 어긋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 자, 일체유심조는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마음공부입니다.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마음공부인데 이게 되지 않으면 머리공부와 몸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에 굳은 결의가 없고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뛰겠어요? 어떻게 열심히 머리공부를 하겠어요? 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요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자 인역선지. 내가 나를 믿으면 남도 나를 믿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고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자 인역선지. 내가 나를 믿으면 다른 사람도 역시 나를 믿어준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3년 내에 뭐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되도록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절함. 난 반드시 여기서 성공하겠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정직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비즈니스는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다단계라든가 또는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하는 것은 그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도둑질이고 사기입니다. 일체유심조,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려있다. 자신감. 그리고 간절함,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리고 정직성과 공정성. 정직하게 해라. 속이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잘 맞고 잘 살지 모르지만 내 아들과 내 손자는 반드시 패가 망신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